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우리 양대시장 오늘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양대시장의 수급 양상 한번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더니 드디어 오늘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연일 매수로 일관을 주던 기관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섹터를 단연 살펴본다면 반도체일 겁니다. TSMC에서 호실적인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오늘 마감까지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방송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격인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역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유럽에서 전년보다 4.3% 증가한 110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기아는 14년 연속 국내 상장기업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각각 1,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 기아는 다음 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27조 원대의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년도보다 무려 10조 원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미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까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합산 매출액도 역대 최대치인 263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현대차는 사상 첫 영업이익 15조 원, 기아는 12조 원을 각각 달성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1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매출 증가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현대차, 기아의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지역에서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 호조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레저용 차량,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가 흥행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하락과 우호적인 환율 등도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오늘 완전 변경 모델인 더 뉴 E클래스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시장 신차 출시 계획도 내놨는데 어떤 차가 나오게 되나요? 네, 벤츠 코리아는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신차 출시 계획과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올해 E클래스를 포함해 9개의 차량을 출시해 최상위 차량과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벤츠 코리아 대표는 지난해는 벤츠가 최상위 차량 그리고 전동화 시장에서 나아갈 방향성과 비전을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각인시키는 한 해였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인프라와 혁신적인 기술, 차별화된 브랜드 활동 등을 통해서 최상위 자동차 브랜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바흐 브랜드는 최초로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완전 변경 모델은 새로운 전동화 모델 2개를 포함해서 총 5개의 차량이 출시됩니다. 상반기에는 E클래스 11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시작으로 CLE 쿠페, CLE 카브리올레가 공개됩니다. 하반기에는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EQS SUV와 G클래스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 국내에 소개됩니다. 부분 변경 모델은 총 4개 출시됩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EQA, 그리고 EQB 부분 변경 모델은 상반기에, G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은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됩니다. 거기에 강남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이 생긴다는 소식도 있죠. 네, 벤츠 본사가 위치한 독일이나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을 제치고 한국 시장에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는 올해 안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고출력 전기차 충전시설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된 모델은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서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사이에서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5만 7,500원에서 27만 6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KT입니다. KT는 요금제에 따라 5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SK텔레콤은 10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LG유플러스는 5만 2천 원에서 23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예고된 공시지원금이라 개통 시작일은 26일 이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완성차 업체 유럽에서 영업이익 소식부터 갤럭시 S24 사전 예약 판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도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빨갛게 물들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장중 변동성 보이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발부터 강했는데요. 코스피 1% 넘는 강세로 출발해 현재 0.9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2,4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500개 넘게 포착되는 가운데 TSMC발 훈풍에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하나 체크해볼 점은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발을 빼고 있는 만큼 장 마감까지 수급 변동성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면서 현재 8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은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상승폭 다소 축소된 모습인데요. 현재 0.24%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의 수의 2배에 달하는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현재 기관 1,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가운데 개인도 1,1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단연 주도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대만 TSMC가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3%가량 오르면서 주가도 10%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나 AMD도 강세 보이면서 미국 증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훈풍이 오늘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오늘 국내 온디바이스 AI, HBM, 시스템 반도체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력 가장 강하게 받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주반도체 장중 26% 넘는 오름세 보이다 현재 25,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네페스아크도 강합니다. 8% 넘는 빨간불 켜주면서 2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홍해 관련 리스크에 강세 보였던 해우 물류 관련주, 오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웅로직스 5% 가까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는 동방도 약합니다. 4.8% 넘게 파란불 켜주면서 2,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시장 자체는 모처럼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다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됐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단연 반도체가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섹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하면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HBM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AI 소프트웨어까지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사실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3%나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소 지수가 1%도 못 상승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보통 3%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피가 1.에서 2% 정도가 올라가는 게 좀 정상적인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쪽에서는 사실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 또 아시겠지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선물의 누적 매수가 3조가 넘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6조가 넘죠. 그러니까 그 기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5조 이상 팔았다라는 거고, 이게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 기관에서의 특히나 금융투자에 좀 쫓아가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기관에서의 수급 이탈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선물이 좀 매도가 나오죠. 오늘 또 미국장에서 옵션 만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이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특히나 TSMC 실적 발표가 좀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 부분에서 좀 증시의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라도 옵션 만기일에서 기술주도 좀 이제 수급적으로 변동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의 상승을 빠르게 또 되돌림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상승이 나온 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일부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단단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데 키워드가 됐던 것들이 있었죠.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HBM 그리고 CXL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보다는 HBM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HBM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뭐 추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그 외에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 이런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그쪽도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쪽도 PER로 보면은 40배 이상으로 상당히 좀 고평가 구간에 들어선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HBM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상으로의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HBM 외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쏠린 거는 그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10배거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HBM 쪽이 지금 바닥권에서 7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뭐 이제 온디바이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HBM이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지만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 쪽 같은 경우는 많아야 3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상단을 그렇게 한 600%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이쪽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원래 처음부터 부각이 됐었던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5년 이후에 이런 관련된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그런 쪽이고 그쪽이 또 엄청나게 뭐 매출의 캐파가 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성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HBM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간의 좀 변동수가 나온 건 이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잘 나왔던 점이 HBM에 대한 투심을 조금 흔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약간은 지금은 더 시장의 미래에서의 조금 더 소급해서 가져오는 쪽에서의 이런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뭐 온디바이스, CXL, 뭐 그 제조 반도체 같은 이제 빠른 저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그런 쪽이 좀 핫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뜨거운 화두가 됐던 부분이 CXL 부분입니다. 엑시코는 테스터 개발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상반기에는 인텔이 제온 프로세서를 출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CXL 관련주들 추세적인 우상향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원래 대장이었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네오셈이 대장이다라고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군들 안에서 좀 약간 차별화가 나오고 있긴 하죠. 뭐 대표적으로 네오셈과 엑시콘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 개발을 했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애초에 대장으로 올라왔었던 종목이고 엑시콘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테스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결국엔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난다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이제 테스터를 이제 개발하고 아직 매출적으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됐을 때는 분명 거기에 따른 매출 캐파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붙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실적이 나올 것들을 좀 소급해서 밸류상 적용을 하고 선행 PBR로 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꺾이고 이제 AMD가 꺾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성장기가 일어나고 성숙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런 고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거든요. 네. AI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산업적인 캐파들 그리고 기업들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상방룸은 조금 남아있다.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증시가 좋을 때는 우리가 밸류나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써요. 비싸다라는 걸 인지는 하지만 수급이 쏠리면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불안감이 확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증시가 불안할 때는 그럴 때마다 가장 냉정하게 보는 게 또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증시의 이런 어느 정도의 좀 움직임에 따라서 의사 선택을 또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방룸이 남아있긴 하지만 증시의 흐름도 살펴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AI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AI 탑재가 유력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AI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뭐 앵커님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갤럭시 언팩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 제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고 이렇게 서클링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그냥 캡처해서 네이버 검색하면 되거든요. 굳이 온 디바이스를 꼭 써야 되나?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겠지만 그 실시간 AI 통역기를 과연 몇 번이나 쓸까요? 약간 그런 생각, 물론 엄청 힘들게 개발하신 거 맞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미지상으로도 멋있고 색깔도 뭐 좀 멋있고 그런 거 다 좋아요. 좋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물론 당연히 처음 나왔으니까 와 멋있다 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제가 이제 냉장고 살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톡톡하면 이게 안에가 보여요. 그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쓰거든요. 안 써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젊은 층에서는 스마트폰 교환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도 다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AI나 그런 서클링을 얼마나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이제 신청을 할 거고 받았을 때 그 후기 정도까지는 봐야 이 정확한 흐름들이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AI 스마트폰보다는 링 있잖아요. 링. 갤럭시 링. 그게 저는 더 사실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만약에 그 갤럭시 링 안에 아직 제대로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공개는 안 됐지만 만약에 교통카드나 이런 것까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링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반지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그 절대 반지랑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아직 제대로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꽉 이쁘게 나오고 이제 뭐 헬스케어나 이런 거 한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또 절대반지 링과 연관된 또 관련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와치 같은 경우, 애플워치 같은 경우 우리가 진짜 많이 쓰잖아요. 뭐 찍기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차고 하시죠. 네, 뭐 나의 생체 리듬 같은 거 체크하는 그런 쪽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계보다는 링 같은 게 좀 간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첨가가 된다라면 전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애플에서 그걸 좀 비슷한 제품까지 만약에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어마어마한 좀 혁신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절대 반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링과 관련해서 가시화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쪽도 괜찮고 사실 뭐 나머지 쪽도 다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 조금 더 중요한 라인이고 거기에 따른 HBM에 대한 수요도들은 좀 많이 붙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요번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온 계기가 이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세 자릿수 이상 좋게 나왔는데 결국엔 TC 본도에 대한 매출이 좀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선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안으로 끝날 거다 효과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25년부터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성장성 자체가 좀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냐는 얼마나 많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의 결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1년 만에 될까? 저는 그런 좀 물음표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수집 자체가 끝나게 된다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는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HBM이 굉장히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보안 쪽이 대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보를 다 모아고 이제부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위험을 막는 이런 보안 쪽이 핫해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도 미국장에서는 이런 그 AI 보안 관련된 쪽이 굉장히 지금 핫해지고 있고 투자도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대장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고 또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HBM 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TC본도 쪽으로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단연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런 HBM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종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후공정 쪽이 단연 독보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반도체 업턴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라든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EMI 차단말 실드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이미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업턴이 나온 빠르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5개월, 6개월 동안 그 차트의 바닥이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유자들이 이쪽은 조금 더 산업적인 성장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도 요번에 올라가기 전에 한 6, 7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박스권 만들면서 쉬다가 그다음부터 또 힘 모아서 응축해서 오늘 10만 원을 뚫어내면서 거의 2배, 3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HBM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고 앞으로 하드웨어 쪽으로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괜히 시장에서 뭐 플리토나 이스 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활용도들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드나 이런 쪽으로 아마 빠르게 AI 쪽이 접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군들도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이제 베이컬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적어도 같이 좀 뷰를 확장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핑퐁핑퐁 하면서 서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은 기준으로는 0.89%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 안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5만 원대 초반까지도 좀 분할 매수 관점 밴드를 조금 더 넓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로 65,000원인데 아마 신고가 갱신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또 우사장이 나타날 것이어서 뭐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아랫부분에서 사시더라도 동일합니다. 4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거고요. 이 가격대는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좀 상승폭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 가격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이 가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밑바닥 52,000원 정도 라인에서 산다면 손절 라인이 한 10% 조금 넘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드리긴 하지만 반드시 손절 라인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첩첩한 중입니다. 중동 쇼크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나타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이어서 홍해 이슈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데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이제 만 2년이 돼가고 있고요. 최근 그 뉴스나 전황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상황이 있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할 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다 동이 났다. 뭐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3월에 아마 선거일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냐, 아니면 더 늦춰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이제 되어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거가 3월에 있다고 하지만 거의 뭐 푸틴 대통령이 70-80% 승리할 거라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의 예측인데, 반면에 러시아도 지금 현재 포탄이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현재 상황이 되어버렸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줄 게 별로 없어요. 식량과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더 이상 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방북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북한에 좀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겨울을 잘못 넘기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져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마치 그 서한 지구를 완전히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현재 뭐 했다가 지금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국제적인 여론도 안 좋은 상태고, 그런데 옆에서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최근에는 이제 후티 반군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반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유조선이나 그 각국의 상선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후티 반군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근데 후티 반군이 과거에는 미사일을 어디다 쐈냐면 사우디에다 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홍해를 지나는 그 상선들에다 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냐? 그러면 저 아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운임이 더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고요. 어제도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 유조선을 향해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쐈어요. 대한 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 미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미군은 이런 후티 반군에 대해서 지금 폭격을 좀 제한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현재 홍해 위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있죠. 네. 카타르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그쪽에서는 또 이번에 이란이 또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또 도전적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이란을 직접 공격하게 되면 전쟁에 말려들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며칠 전 뉴스 보셨겠지만 파키스탄이 이란을 또 공습했어요. 이 특정 국가의 뭐 테러를 위해서 공습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란 쪽에 그 테러 분자들이 파키스탄을 또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루어졌는데,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서로 전면전을 일으켜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후티 반군 지도자는 엊그저께 또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게 돼서 영광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국가나 집단들이 미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뭐 운임이 올라가든가 전쟁 법령이 올라가든가,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말리아 그 해역을 해적이 너무 나타나니까 네. 그게 바로 홍해 바로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청해 부대를 지금 계속 파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합군들이 계속 그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그 자국의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 현재 그 군함들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공격하니까 영국하고 또 연합군들이 또 지원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확전은 전부 다 자제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확전이 붙어버리면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이 저 세계의 모든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여기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계속 하기 위해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번에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는 뭐 1등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또 11월에 있기 때문에 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자가 전 세계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따진 노림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확전만 자제하고 있다. 네. 뭐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만큼 확전만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는 급등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부 국가는 오펙을 탈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연일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번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어제 오늘은 조금 올랐죠. 근데 이제 유가가 왜 이런 갑자기 안 오르냐. 과거 중동 전쟁 했을 때는 오일 쇼크라고 말할 정도로 유가 확 오르기도 하고 중동에서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유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예상한 거 보면 석유 수요가 올해 석유가 수요가 1일 124만 배럴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제석유기구가 지금 3개월 연속 상향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제기구가 전망한 걸 보면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또 석유화학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유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페크,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페크는 1일 225만 배럴로 좀 더 증가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185만 배럴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오펙은 더 이제 많이 석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증가하고 있는데 오펙이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제대로 좀 올려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전문가들 현재 그 뉴스에 나온 분석 내용을 보면 팬데믹 회복이 좀 너무 더디고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주요국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주요국들이 성장이 부진하다. 이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셔도 에너지 효율이 몇 등급이냐. 자동차 구매하셔도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하실 때 보면 에너지 효율 다 따지잖아요. 이제 점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 좀 다른 또 해석을 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하고 얼마 전에 그 전부 다 엘살바도르 이런데 석유 제재 지금 풀어준다는 이야기 뉴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이제 오펙에서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탈퇴를 하면서 감산하지 않고 석유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몰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페크 쪽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나 사우디 이런 데서 감산해서 석유가를 좀 올리고 싶은데 오히려 남미 국가들은 현재 본인들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오펙에 탈퇴하겠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원유를 공급해 주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줘 버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장 전쟁 상황이 났다. 현재 지정학적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보완해주는 방법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서방 세계 선진국들이 볼 때는 보완해주는 게 그럼 남미를 좀 민주화하는 차원의 조건을 걸어서 좀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가 샌드오일 그러니까 석유를 좀 더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기술이 없거나 이럴 때처럼 갑자기 유가가 확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유가 향방을 좌우할 주요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정유주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전기차가 너무 많이 늘었어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국의 혹한기에서 미국 뭐 영하 50도 막 물 꺼내자마자 바로 어느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뭐 석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긴장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점도 우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공급을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남미 좀 현재 그런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지역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아까 전기차처럼 수요도 또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근데 그 IEA, 아까 말씀드린 석유기구 사무총장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원유를, 에너지를 편안하게 균형을 이룰 것이다. 편안하게 공급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유주는 어떨까요? 정유주는 뭐 당장 에너지 공급원이 1번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많이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혼조세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의 그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면 정유주가 지금 급등해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어요. 이유는 이거죠. 혼조세에 들어가 있다. 많이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급상승하기는 아마 힘들 건데, 다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제 중국과 또 대립도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쪽이 중국하고 대만이 급격하게 대립되면 우리도 그 석유 공급로나 무역 공급로에서 많이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라.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100%의 중에서 한 10% 정도만 담아보시라고 좀 권유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우리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계란 나눠서 담아라, 바구니 나눠서 담아라, 뭐 이렇게. 그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 중에서 계란 하나 정도는 뭐 후라이도 좋고 삶는 것도 좋지만 하나 정도는 그냥 반숙으로 해서 먹는 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정유주 같은 것도 중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많이 말고 제가 그냥 제한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10% 정도는 좀 정유주에 담아보시는, 총 투자 금액의 10% 정도는 정유주에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중기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거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유주는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담아보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서 최근에 급등락을 보였던 부분이 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거래일에는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해운주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운주 많이 올랐다가 또 어제 오늘 또 조금씩 빠졌잖아요. 그렇다 보면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정유주랑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자, 보십시오. 중동의 저런 충돌 상황이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딜까요? 분명히 동북아시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겠지만 에콰도르 상황이 지금 엄청 복잡하다는 이야기들 들으셨죠? 뭐 검사를 지금 피습해서 죽이거나 방송 중인데 교환들이 들어와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 남미는 현재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남미가 지금 주목받지 않는 거는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미 24개월 차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뇌리에 또 잊혀지는 전쟁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 상황이 안정되면 또 남미 상황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해운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전쟁 관련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에 그 현재 위험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토 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하고 중국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필리핀하고 중국도 사실 남중국해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하고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쟁의 최소 상황만 하고 있고 사실 한반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일부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항공기들이 우리나라 방송국 식별구역 카디지에 사전 예고 없이 뭐 진입한다든가 중국 비행기들하고 같이 합쳐서 뭐 진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한미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다 그거에 또 거의 등을 얻고 또 북한 김정은이죠. 는 계속 우리를 지금 도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한 가지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이 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동을 안 합니다. 이동을 안 하게 되니까 해운주도 거기 어느 정도나 될 건지 그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해운도 과거에는 지금 번가 시위를 비롯해서 해운에 쓰는 기름들이 좀 좀 다른데 지금 뭐 해운과 관련된 대형 선박과 관련된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좀 바꾸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일반 자동차에 되는 게 아니라 대형 화물차나 아니면 기관차, 그다음에 그 대형 선박 뭐 이런 곳에서 대형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에너지 비용이 확 줄겠죠. 해운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뭐 전기로 갈 수 있는 좀 해운도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되면 해운주도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데 정유주보다는 좀 더 많이 좀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주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해운주 이런 데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24시간 매일 눈을 두고 뉴스를 감시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에 중동에 저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주가가 엄청 진짜 많이 뛰었다가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또 갑자기 또 급락하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단기 투자할 때는 어느 포인트에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운주도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단기 투자라면 두 눈 뜨고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감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리스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부분이 어느 쪽일지 간략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방산주 일단 말씀드립니다. 방산주는 아셔야 될 게 이제 전쟁,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인데요. 오늘 방산주 상당히 좋잖아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방산 기술이 결국 민간 기술로 또 이전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문제. 그다음에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인도적인 물자만 지원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러시아가 북한을 막 계속 지원할 경우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정말 살상무기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무기도 좋은 게 많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원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방산주가 우량해 보이고 그다음에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는 종전 후를 기대하는 거죠. 종전 후에 그동안은 항공 노선들이 전부 다 돌아갔어요. 전쟁 중 돌아갔는데 지금 노선이 좀 짧아지게 되면 원가 전략이 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문제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요는 많이 증가해서 지금 항공 비용 많이 오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항공 시장이 재편성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뭐 유럽에서는 지금 다음 달에 승인이 날 거라고 이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그 허들을 넘어가면 그다음에 나머지 허들은 좀 더 쉽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린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뭐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유가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환경 문제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련주들은 여러분께서 좀 찾아보시고 투자에 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세 가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CXL 테마 내에서는 엑시콘을 예의주시해 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대규모 증설에 고객사 확보 기대감이 큰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운주에는 중장기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